오늘은 제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안내해 줄 거는 지금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필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입시의 전선에 뛰어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막한 게 당연한데요. 내년 닥치면 다 되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조금 더 9월 수시 쓸 때 좀 황당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수시 상담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요새는 아버님들도 학교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버님들은 그래도 좀 내색 안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학생의 성적을 거의 모르시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표를 안 보여드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머님 정시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보가 좀 아이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일단 성적표 좀 학생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적표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학교의 문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고3 올라가시면 너무 자주는 말고요. 한 2번, 3번 정도는 담임선생님과 이렇게 좀 상담하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임팩트 있는 입시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학생들에게 이런 수치화하는 화면이 좋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7대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요새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큼 다 압니다. 10명 중에 여러분들 반에 7명은 수시로 갈 거고요. 3명이 정시로 갈 겁니다. 7대3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내년에 대학을 진학할지 모르겠지만 정시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물론 정시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지금 뭐 비교과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내신 성적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시를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인 소개는 이렇습니다. 이 날짜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보시죠. 일단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9월달이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선생님만 바쁜 게 아닙니다. 학생도 굉장히 바빠요. 선생님 전 정시만 쓸 건데요. 물론 그 친구들은 바쁘진 않지만 뭔가 마음속에 내가 정시만 해도 될까? 이런 불안감은 가장 가중된 시점이 9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요. 저희 반에, 전 자연계 담임입니다. 제가 과학 선생님이라서요. 저희 반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시를 쓸 수 있을까요?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쓸 수 있을까요? 모든 입시가 안타깝게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시라고 하는 것이 정시라고 하는 시험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제도이긴 하나, 성적이 많이 나쁘면 수시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예를 든다면 2명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건데,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쓸 수 없었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이 수시 원서를 쓰고 있다는 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가 있고요. 이제 내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수능이 일주일 뒤에 봅니다. 11월 17일입니다. 올해는 11월 12일이죠. 일주일 늘었더니 저희 학교의 2학년들한테 일주일 수능이 늦춰졌어. 어때? 그랬더니 애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시 쪽에서는, 날짜 잡는 쪽에서는 우리 학생들 좀 공부 좀 더 하라고, 일주일 더 공부하라고 준 건데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수능이 일주일 늦춰진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한 가지 이제 좀 잘 모르시는 것들이 아마 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입니다. 수시에서는요,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일단 합격을 하면 정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건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이 있죠. 한겨울, 이제 12월 달, 1월 달까지 걸쳐서 이제 있고요. 합격자 등록,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있고요.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이 끝이구나라고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시는데요.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대교협에 이제 정시 모집까지도 했음에도 결혼이 생겼을 때 추가 모집을 공지하기 때문에요. 일단 좀 알아두셨다가 추가 모집도 있더라. 우리 애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내 이웃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적어도 정시에는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이러한 일정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 전형의 체계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작년과 올해 입시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건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 또 일선의 학교에서 현장에서 입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도 때문에 많이 곤욕스러웠는데 다행히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학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고3 담임선생님과 좀 상담하실 때 귀에 좀 잘 들리실 거예요.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인데 학생부 위주 전형을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신 성적, 그 값만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비교과가 들어가지 않죠.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인 학생이나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3등급인 학생이나 평균은 똑같이 2등급이죠.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근에 핫 이슈죠.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의 중심이 될 텐데요. 저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반영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달리 정성평가한다라고 합니다. 학생의 어떠한 성적의 추이 같은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죠. 학생의 어떠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그 교과목에 해당하는 성적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 모든 걸 다 잘하는,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 다니셨을 때는 정말 성적만 좋으면 뭐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걔 인성은 몰라도 걔가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만 잘하면 우수한 대학을 갈 수 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좀 인성도, 비교과 활동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남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들, 협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든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논술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특기자 전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정시는 2개인데요. 주로 이제 수능 위주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거의 수능 100%로 뽑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면 정시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요강 발표 있는데요. 저 날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내년 5월 2일자로 대학 홈페이지에 확정판이 올라옵니다. 확정판. 2017학년도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판이 올라오니까요. 관심 있는 대학 몇 개를 좀 잡으셨다가 그 대학의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면 좀 더 수시 원서 접수에 도움이 되시겠죠. 정시는 9월 1일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됩니다. 전반적인 특징을 몇 장의 슬라이드로 여러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선발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수시 모집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69.9%, 거의 69.96%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7대 3이라고 썼습니다. 거의 7명 정도를 수시에서 모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보게 될 그 시험에서도 당연히 수시 모집의 점점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70%를 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수시가 확대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말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수시 모집 보시면은 2017학년도 39.7%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3%니까요. 이렇게 전체 대학, 전국에 200여 개 되는 그런 4년제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39.7이니까 가장 많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상위권 대학, 소위 말해서 서울 탑10, 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학생부 중심 전형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논술이나 적성 모집 전형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 입시 설명에서 똑같았는데 이번에도 그 추이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볼까요? 28개 학교가 맞습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가실 때도 28개 학교인데 인원이 다소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교과가 약한 친구들, 비교적
수능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 내신이 좀 약점이 있는 친구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전형, 유일한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경쟁률 보시면요, 지금 수시 접수가 마감이 됐죠. 100대 1을 넘는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100대 1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된 학생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만약에 본인이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면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합격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붙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누구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성 모집은 아무래도 내신이 한 4, 5등급 정도, 모의고사도 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자, 우리 여기 대전 지역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타 시도로 뺏기지 않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러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연계 상위학과들을 이러한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문의하시면 담임 선생님이 놓치고 계시더라도 아마 학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게끔 서울 소재 대학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타시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아시고 수시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능은 크게 특징이 있다면 한국사가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문, 이과가 통합됐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 국어가 문이과 통합됐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 건 맞습니다. 그렇겠죠? 저도 지금 자연계 담임하고 있는데요. 국어에 대한 공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보다는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라든지 책 읽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한 친구들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문과 친구들이 자연계가 통합되면 오히려 유리하겠다라고만 보실 게 아닌 게, 자연계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인문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국어 영역에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14년도 문이과 통합으로 봤던 시절, 그 당시에 1등급 컷이 96점으로 같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오히려 문과 학생들, 인문계열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고 국어 영역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는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더 좋겠죠. 저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저희 반 자연계 1등, 저희 반이 전교 2등 하는 아이가 저희 반에 있는데요. 저희 반 학생이 9월 모의평가 때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은 단 한 문제 틀렸습니다. 하지만 탐구에서 2문제, 3문제씩 틀렸습니다. 그 얘기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국어, 영어, 수학으로 변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나마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를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수능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나마 변별력이 있는 것이 국어와 수학이 되겠죠. 특히 오히려 국어 쪽에서 학생들이 조금 등한시하게 되면 오히려 좀 피해를 입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사가 필수로 되면 물론 평이한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자연계 학생들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우리 자연계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한국사 준비를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지금 여기에 자연계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사 반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 보시면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 학교가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응시 여부만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55개교, 약 84개 학교 정도가 수시에서 한국사를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요, 162개 대학이 한국사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가산점으로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요, 절대평가입니다. 1등급이 40점이고요. 5점 단위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필수로 봐야 되는 과목이고요. 아무리 뭐 평이한 수준으로 쉽게 출제하겠다라고 해도 시행 첫 해고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개 대학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응시 여부만 확인하겠다. 정시 모집에서는 문이과 공통으로 3등급 이내 만점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 적용 4등급 이내고요. 정시 모집도 그 정도입니다. 약간 뭐 3 정도, 4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인문은 한 3 정도, 자연은 한 4 정도 되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국사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주로 수시 모집 쪽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요. N수생들, 재수생들,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번 수능이 쉬워지니까 반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강세인 게 바로 정시 모집이 되겠습니다. 수능 위주 선발이 많고요.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국어 수준별 수능 폐지됐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한국사가 필수인 그러한 수능이 되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가능 예측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치가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서울시 진학지도 협의회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우리 인문계가 훨씬 더 치열합니다. 경쟁이요. 지금 보시면 93% 상위 7등이죠. 100명 중에 7등 정도 해야 보시는 것처럼 서울 15개 대학, 여기 충남대학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 정도에 내가 100분위 점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2% 정도가 예상하는 우리 서울 가장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10%, 상위 10% 정도를 이제 건대,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 20% 정도가 이제 서울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지역 보시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88%. 이 자료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여기 좀 더 정보가 계신 분들은 좀 더 높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그만큼 더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시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좀 가늠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의 성적, 모의고사 성적 100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3들이 6월 모의평가를 받습니다. 이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학교 일선 선생님들은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9월 2일 날 모의평가를 보는데 9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대학은 수시 모집을 합니다. 9월 2일 시험 봤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채점 가지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예상 등급 정도만 보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의 정확한 100분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학생이 100명 중에 몇 등 하는지, 실제 수능 봤을 때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대부분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이 학생이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하시고 수시에서 이 정도 대학을 써야 되겠다라고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른 모의고사보다도 우리 모의평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종합 전형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논술 전형 및 적성 전형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은 대학별 고사만의 어떠한 준비도에 따라 합불의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호재입니다. 꼭 챙기셔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 인원 변화를 좀 보시면요. 지금 교과 전형은 물론 전체 볼륨은 제일 크지만 인원이 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논술은요 빠졌죠. 적성도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 또는 정시 모집에서 대학들은 어떤 모집 전형을 선호하는가? 상위 6개 대학, 제가 임의로 뽑은 거니까 너무 이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좀 봐주십시오. 네, 서울 6개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능이라고 하면 정시 모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순위가 논술이고요. 논술이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여전히
논술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위 12개 대학 정도는요, 오히려 수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뽑고요. 학생부 종합, 논술, 서울 20개 대학 한다면은 수능, 학생부 종합, 논술. 제가 수시만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 상위권 대학이 좋아하는 수시 전형이다라는 걸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둘 다 쓸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저 둘 다 우리 아이가 해당이 안 된다면 그만큼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경인 33개 대학이 있고요. 충청 28개 대학도 다음과 같은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시면 또 확실하게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9.6%고요. 종합 전형이 26.5%고요. 논술이 10.6입니다. 경희대학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뽑지 않습니다. 즉 해당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있겠죠. 네, 뭐 특목고, 자사고, 또 비평준화, 여러 일반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신만 가지고는 뽑기가 우리 대학은 어렵겠다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예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40.1%, 상당히 많은 양을 뽑고 있죠.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서강대학교 뽑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 뽑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7.5%고요. 종합과 논술 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화여대 22%, 18%.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울 10개 대학을 한번 종합했을 때 30.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22.5%고요.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볼륨 자체는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각 전형마다 핵심 사항을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중심인데요. 간혹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학생부 교과로 뽑긴 뽑되 조금 실제 실력들을 좀 보겠다라고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건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이 없이는 전형을 얘기할 수 없듯이 여전히 모든 입시의 중심은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끝났죠. 네, 벌써 2학기 중간고사 저희 학교는 이미 치렀습니다. 배운 것도 없이 벌써 봤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한시적으로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혹시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해서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안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성적이 만약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야. 처음은 좀 부족했지만 점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나와는 내신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 끝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수능 최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상당히 합격 컷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합격 컷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평균 컷은 높지만 실제 소위 말해서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의외로 낮은 학생들도 합격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컷이 도달하지 못하지만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조금 내가 내신이 낮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나의 어떠한 수시 전형에 포함시킨 상태에서 끝까지 내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 실사를 들어드리면 저 자연계 담임이라고 그랬죠. 3점대 초반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을 썼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 내신 반영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주로 이제 좀 좋은 대학들은 좀 가고 싶은 대학들,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은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걸고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비교과라고 하는데 이건 출결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교과와 수능 최저고요. 비교과를 좀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비교과를 보는데 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까?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편하게 이해하시고요.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최종 면접으로 학생들을 좀 모집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반영 방법이 조금씩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만 원 내시면 담임선생님과 상담 시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내신이 우리 아이가 유리한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성적을 봅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과학 대신에 사회 성적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점수,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지점수라고 하는 걸 반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 좀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한 식입니다.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원점수가 높게 나오고 평균이 낮으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지점수는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요. 원점수가 높고요. 평균을 뺀다 그랬죠. 평균이 낮은 학교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학교의 학력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평균 점수의 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지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유리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점수가 높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 평균이 낮을 것이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조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특목고와 자사고는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아이들의 원점수와 평균이 너무 높습니다. 내 아이가 90점 넘게 맞아도 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상처럼 평균이 낮게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의 실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일반고 아이들의 지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연대와 고대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수를 가져와서 그 대학이 안에서 그 점수를 보정합니다. 변환합니다. 그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반고라고 해서 지점수에 약점이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역시 내신 성적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유리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조금 놀라실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 평균 컷입니다. 네, 1.6, 1.7, 2.1, 1.1. 자, 저희 반 학생의 1등, 저희 반 1등이 내신이 1점대 초반입니다. 네, 그리고 2등이 2점대 초반입니다. 전 일반계 고등학교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 반에 이러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는 관계없는 정말 꼭대기 내신을 받는 아이들만을 위한 전형,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대학들이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고 정말 내신만 가지고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 중에 가장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라면 한양대학교가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정말 깔끔하게 학생부만 100 반영합니다. 내신은 1에 수렴하겠죠. 5학기 동안 정말 1등급만 주구장창 받은 아이들만 오란 얘기예요. 근데 전교에 그런 아이들이 한양대학을 갈까? 물론 학교 수준에 따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서 3개 영역을 2등급을 맞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맞추지 못하는 학교에 따른 전교 1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대학 중에 수능 최저 등급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평균은 다소 높게 보이나 이 점수보다는 좀 더 낮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능 최저의 활용폭을 좀 더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가 일단 가장 크게 그려놨죠.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대학마다 원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별로 없지만 몇 개 학교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그러한 대학도 있습니다. 전형 목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어떤 대학 붙으면 다른 대학도 막 다 붙어요. 소위 말해서 전교 1등이 뭐 한양대 쓰고 중앙대 쓰고 다 붙습니다. 거의 뭐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꼭 중앙대에 붙었다고 해서 한양대 붙는 건 아닙니다.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가 내신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이상은 다 학생부 종합수면 붙겠지. 그건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들 생각이고요. 대학은 대학마다 인재상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다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 학생회장 했고, 그리고 봉사활동 정말 300시간 이상 했고, 동아리 활동도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고, 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러면 우리 아이만을 위한 전형이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내신이 많이 안 좋다면 그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을 모두 다 평가 항목으로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80% 이상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교실에서 보냅니다. 교실의 대부분의 학교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될 학교 생활 기록부의 1번부터 10번 중에 8번 항목이 뭡니까? 교과 학습 및 발달 상황이죠.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단, 학생부 교과 전형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값만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령 1학년 때 성적이 좋았는데 3학년 때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내가 몸이 많이 아팠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좀 들어보겠다는 얘기죠. 학생이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는데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그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고요.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보셨죠? 하지만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선 학교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의 대세라는 걸 알고 발빠르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학교 선배의 진학 결과를 참고하라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붙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학기 초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이 정도의 비교과와 내신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그 학교에 자신과 비슷한 성적과 비슷한 비교과, 동아리 선배라든지 또는 자기가 비슷한 학생부 활동이라든지 학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선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했고 1단계를 합격했는지 또 최종 합격을 어디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모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료를 가장 잘 참고하셔야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1단계에서요 서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서류에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배수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죠. 면접을 봐서 면접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 자료, 서류를 확인하는 확인 면접이죠. 인성 면접이고요. 또 하나는 제시문 같은 것들을 주고 그 지원자의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그러한 구술 면접,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면접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원합니까? 이건 이제 입학사정관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대학의 평가원들이 우리 일선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안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학업의 기초소양,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학업의 기초소양을 갖춘 학생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수준만 좀 맞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아이들의 80% 이상이 1등급에서 2등급 아이였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겠죠. 그러면 80%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신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2등급은 떨어지고 1등급은 붙는 교과 전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 해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난 뭐 해야 되지? 난 앞으로 뭘 할 거야?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다. 왜요?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거든요. 나 뭐 하고 싶습니다. 나 이 학과에 지원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자신을 설득력 있게 어필하려면 분명히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야 됩니다. 자기적으로 그 하루 이틀 동안에 지어내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 교과 경시대회라든지 또는 학술제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적합하다 그랬고요.
입학사정관은 이제 두 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평균이 얘가 오히려 평균이 안 좋죠. 만약에 교과전형이라면 이 친구는 붙고 이 친구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간호학과를 지금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입학사정관 종합전형으로요. 생물이 2등급입니다. 생물이 1등급이죠. 오히려 생물, 간호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공 적합성에서 이 친구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겠네요. 봉사활동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RCY 회장도 했고요. 또 이러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간호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라고 봤고요. 이 친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무단지각을 2번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친구가 쓰지 않겠죠, 보통.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둘 다 같은 대학에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에 썼는데 분명히 내신은 다릅니다. 교과전형이라면 이 친구는 당연히 붙겠고 이 친구는 떨어져야 하겠으나 이 친구도 붙었습니다. 왜 붙었을까요? 1, 2학년의 성적보다 3학년의 성적이 우수했다고 했습니다. 점점 성적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적의 추이를 이 대학이 높게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입사에서 이 부분이 이제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자,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종합 전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신의 차이는 있지만 이 친구는 수학, 과학, 심화 연구 활동이라는 주제, 이런 활동들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교육 과정에 없지만 좀 더 열심히 자기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어떤 결과물, 과정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논술이 가장 크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논술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최종 탈락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논술이 60에서 80%고요. 내신이 한 2에서 4등급 되는 친구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데요. 실제 내신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논술과 수능, 최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자연계는 당연히 이제 수학이 유리한 학생들이 좋습니다. 수학만 보는 논술 전형이 많아요.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를 반드시 확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인지 갈 수 있는 대학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요. 수학, 과학 보는 대학이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인데도 수학을 보는 논술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걸어놨고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들이 몇 개 보이죠? 상당히 논술 실력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수능 최저 변화 보시면 2017년도 연세대학교 조금 낮췄습니다. 완화되고 있죠?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 통과자가 올해 입시보다 더 내년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실제 논술 실력을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어떤 변화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인문 3등급, 자연 4등급 논술에서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까지는 인문, 자연 모두 4등급까지 이화동국은 수능 응시 여부만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논술 출제 영역은 언어만 보는 대학. 자, 이걸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꼭 출제 유형들을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보는 대학. 내가 수학에만 강점이 있다. 저희 학교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작년도 한양대학교 논술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내신 평균이 4등급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학만 유독 잘해요. 수학만 모의고사 2등급이에요. 나머지는 4, 5등급입니다. 한양대학교 논술에서 합격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친구들에게 수시 대박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친구 준비한 겁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향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러한 대학별 고사에서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적성고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성고사의 영향력이 큽니다. 수능과 매우 유사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성고사의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은 저기 성남에 있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수도권 중심의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신이 4, 5등급, 모의고사가 5, 6등급 되는 친구들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정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입니다. 쭉 대학들의 이름을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눈에 확 땡기는 대학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굉장히 땡길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안 땡기시죠.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나와는 관계없는 대학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학기 초에는 이런 대학들 얘기하면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등급간 감점 및 등급당 문항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0.8 문항만 더 맞추면 4등급이 3등급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신으로. 굉장히 솔깃하죠. 내신이 나쁜 아이들이 적성고사 내가 0.8 문제만 더 맞추면 내가 지금 5등급인데 4등급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걸로 많이 달려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4등급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물론 내신의 반영 비율이 낮긴 하나 내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요. 합격자 보시면 4등급, 최소 5등급은 되어야 합격을 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을 지금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내가 학생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로 내가 1, 2등급 안에 들어있다. 이 친구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써야 돼서 고민이죠. 네. 어딜 쓸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수시와 정시를 모두 고려하시면서 학생부 전형 교과 그리고 종합 논술까지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이제 내신 3등급이에요. 3등급이면서 이제 모의고사 잘 나와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시까지 좀 긴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보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니네들이 수시원서를 9월에 썼지만 내년 우리가 2월 초에 졸업식을 할 거야. 하지만 그때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아이들이 꽤 있을 거야. 흐름, 입시의 호흡을 길게 보자. 2월 27일, 2월 28일도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수능까지 긴 호흡으로 가자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마 내년 1년이 길 거예요.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그 후년까지도 여러분들은 결과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합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시고 좀 심지 굳게 여러분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등급이면서 모의고사 3등급인 아이들이 가장 애매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설득하고 수시에서 원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친구들도 학생부 교과, 논술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는 이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3등급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까지도 노릴 수 있다. 또 3등급 학생도 학생부 종합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없네요. 예. 칸을 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항상 오를 거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 왼쪽 눈만 뜨시고 이쪽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오래 남으시는 친구들. 주말에도 독서실 저도 해봤거든요. 잠만 잘 오더라. 밥만 잘 먹더라. 라면 땡기죠. 맨날 친구랑 나와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요. 자, 배부르니까 어때요? 졸리죠? 불 딱 들어오는 책상, 독립된 공간, 엄마 아빠 시선 없고요. 잠만 잘 오더라. 학교에서 조금 불편한 교복, 조금 불편한 책상에 앉아있더라도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여야 내가 공부한다라는 거 꼭 인정하시고 학교에서 승부를 보십시오. 2번째, 타협하지 말라. 이 말 할 때마다 학생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면서 선생님 입시 설명회 때 2번이 제일 임팩트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 버리세요. 우리 여학생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폰만 있으면 되죠? 전화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쓰시고요.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해야 수학 문제 잘 풀린대요. 그 친구는 머리가 슈퍼입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하나에 집중해라. 음악 듣고 싶으면 잠시 책을 내려놓으시고 음악만 들으세요. 공부할 때는 빼시고 친구의 소리가 들린다면 귀마개를 오히려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죠. 타협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깨워준다고요? 끝난 거죠. 본인이 일어나야죠.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공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왜 지금 공부해야 되는지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들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번째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우리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수생들은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임박할수록 그 불안감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훨씬 더 수능에 갈수록 유리한 게 재학생들이다. 이건 지금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 반 학생들 책상에는 제가 붙여놓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집중하라. 좀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차갑게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꼭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훌륭한 인재란 사제가 무엇할 때 탄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사자성어입니다. 줄탁동시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안에서 병아리가 쪼아야 되고요. 그때 동시에 밖에서 어미가 쪼아줘야 제대로 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고3 담임하면서 정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인사조차도 요새는 듣기 어려운 시대의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보람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 학교를 많이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보를 찾고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훨씬 더 정보에 가까이 다가서 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학생과 우리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업이 중요합니다. 학생 혼자도 안 되고요. 학부모님들 아무리 정보를 구하셔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도 아무리 열심히 뛰셔도 학생이 도와주지 못하면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이 3박자가 서로 잘 협업을 이룬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사교육으로 자소서를 쓴다, 또 컨설팅, 구술 면접 같은 것들 자료를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다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린다면 대학에서요 사교육 금지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발령했습니다. 2014년도 9월 10일자로 법이 발령이 됐어요. 대학마다 대학별 고사를 보게 되면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적성고사 어떤 제시문을 썼고 출처가 어딘지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 같은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3월 31일까지 대학이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학생이 관심 있는 대학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어떤 논술 문제가 나왔으며 채점 어떻게 하고 면접조차도 베일에 쌓여있던 면접조차도 어떻게 면접을 할 것인지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찾으시면 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에 사교육의 문을 두드리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학생들을 맡게 되는 담임선생님과 좋은 관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음료수 하나 살 정도의 돈은 있죠. 그죠? 포스트에 글자는 쓸 수 있죠? 선생님들은 저런 것만 해주시면 좋아합니다. 힘을 내십니다. 그런 것들 꼭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EBS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인 대학 합격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